2013년 봄, 캐나다 해밀턴에서 거주하고 있던 팀과 샬린 부부는 반가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바로 샬린이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죠. 부부는 둘째 아이를 가졌다는 설렘에도 불구하고 앞날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작아서 네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팀과 샬린은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결국 팀은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이 사랑하는 픽업 트럭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는 자본금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팀은 자신의 픽업 트럭을 판매하기 위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곧 누군가가 팀에게 연락을 했고 그는 5월 6일 오후 6시쯤 차를 보러 오겠다고 알렸습니다. 오후 9시 20분이 돼서야 두 젊은 남성이 도착했습니다. 둘 다 20대 백인 남성으로 보였고 두 사람 모두 픽업 트럭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팀과 함께 시승을 원했고 문제가 없다면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팀은 임신한 아내를 집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아 약간 망설였습니다. 팀은 차를 팔아야 했기에 결국 세 사람은 차를 몰고 떠났고 불행히도 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30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샬린은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팀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팀의 실종 포스터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팀을 찾습니다라는 목소리가 거리와 골목에 울려 퍼졌죠. 임신한 샬린은 남편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5월 8일 샬린은 눈물을 흘리고 남편을 돌려달라며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팀의 차량과 같은 모델을 원했을 것으로 보았고 범인이 팀과 같은 차량의 차주들을 만났을 것이라고 추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범인이 팀과 같은 모델의 차주들과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차주들을 찾아가 그들의 인상착의를 물었습니다. 한 차주는 2명 중 키가 큰 남성의 팔에 앰비션이라고 새겨진 문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팔에 앰비션 문신을 한 남성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항공업체 직원이 회사 차고에서 우연히 낯선 픽업 트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 차를 볼수록 친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그 차량이 실종자 포스터에 실린 차량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또한 그는 어제 갑자기 사장님이 회사 전체 직원을 쉬게 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직원은 설마 사장님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혹시나 싶어 몰래 픽업 트럭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5월 10일 데런은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 27세의 데런은 할아버지가 설립한 항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데런은 몸짓 하나하나에 귀족 기질을 보였으며 자신은 호화롭게 지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트럭을 훔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팀의 실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죠. 그러나 데런의 팔에 앰비션이라고 적힌 문신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데런을 체포합니다. 이틀 후 팀의 트럭은 데런의 어머니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데런이 나중에 회사 차고에서 어머니 집으로 몰고 간 것이었죠. 경찰은 그 트럭에서 팀의 혈흔을 발견하였고 또한 탄피 일부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런과 함께 있던 남성은 마크로 밝혀졌습니다. 25세의 마크는 데런의 친구 겸 부하였죠. 경찰은 데런과 마크가 최근 1000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이어졌고 마침내 데런의 개인 농장 소각장에서 팀의 유해가 발견됩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데런의 전 여자친구 로라가 약 1년 전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데런의 아버지가 약 6개월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경찰은 이 두 사람도 데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2008년 말 당시 19세의 로라는 술집에서 백만장자 데런을 만나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 후 데런은 로라가 실증나기 시작했고 그녀를 차버렸습니다.
하지만 로라는 헤어지지 말자며 간절히 애원했고 그녀는 데런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가끔 애인이 되어주겠다고 애원했죠. 데런과 헤어진 후 로라는 무기력해졌고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 로라의 정상적인 생활은 일종의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그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2010년 로라는 숀과 연인 관계를 시작하였고 여름 동안 숀은 그녀와 함께 병원을 찾아 그녀의 치료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지 18개월 후 그들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곧 로라는 우울증을 앓았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불행히도 이 기간 동안 로라는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로라는 가족들의 위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가족과 다툰 후 집을 나오게 됩니다. 집을 나온 후 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에스코트로 생계를 유지하였죠. 에스코트는 여행 가이드 및 2차도 포함됩니다. 이런 생활에서도 로라는 데런을 그리워했습니다. 데런을 잊지 못한 로라는 그에게 문자와 전화를 보내 만나자고 부탁하였죠. 데런은 그녀의 연락이 짜증났지만 가끔 애인을 거부하지 못했고 로라와 종종 만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때 데런에게는 이미 새 여자친구인 크리스티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누군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유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눈에 로라는 그저 꽃뱀으로 보였습니다. 2012년 2월 로라의 23번째 생일날 크리스티나는 로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질세라 로라는 답장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데런과 자주 다투게 됩니다. 크리스티나는 데런에게 로라를 확실히 정리하라고 말했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질 것이라고 말했죠. 이때 데런은 로라가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런은 로라가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데런에겐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데런은 소각장을 주문 제작하였고 여러 번 테스트도 하였죠. 로라의 전 남자친구 데런은 그녀를 살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전 남자친구 숀은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숀은 로라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숀은 로라가 가출한 것을 알고 그녀가 모텔에서 지낼 수 있게 4일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숀은 로라에게 아이패드도 선물했죠. 한편 데런은 소각장 준비를 마친 뒤 친구로부터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데런은 로라에게 연락해 보고 싶다고 말했고 로라는 그 말을 듣자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 7월 3일 밤 로라와 데런의 휴대전화 신호는 모 지하철역 근처에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후 로라의 전화는 꺼졌고 로라는 실종됐습니다. 다음 날 마크는 로라의 아이패드를 데런의 컴퓨터로 연결하고 아이패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로라의 휴대폰 요금 납부서는 그녀의 집으로 보내졌고 매달 부모님이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7월 4일 이후 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숀을 찾아갔습니다. 즉시 숀과 로라의 부모는 경찰서로 향했죠. 그러나 경찰은 로라가 스스로 가출한 상태이고 약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자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숀은 스스로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숀은 로라의 페이스북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통해 그녀의 모든 친구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숀은 데런이 수상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7월 중순 숀은 데런에게 수많은 문자를 보냈지만 데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숀은 마지막으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숀은 단지 로라가 걱정된다고 알렸고 로라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당신인 것 같다고 말했죠. 이번엔 데런에게 답장이 왔고 두 사람은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데런은 로라가 실종되기 며칠 전 로라가 약을 달라고 했지만 정당하게 거절했고 그게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숀은 데런의 말을 믿지 않았고 자신이 준비한 모든 자료를 경찰에게 건네며 데런이 용의자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경찰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7월 23일, 데런은 마크에게 BBQ의 준비가 되었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데런은 구글에 몇 도에서 화장을 해야 하는지 검색했습니다. 그날 저녁 데런과 마크는 소각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의학자는 사진 속 소각장의 물체가 사람의 유해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크는 로라가 살해된 후 친구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자작곡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로라의 살해와 관련된 가사였습니다. 데런과 마크는 수감된 후 서로를 비난하였고 서로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또한 데런은 감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크리스티나에게 64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녀에게 위증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크리스티나는 편지를 폐기하는 것을 깜박했고 경찰이 그녀의 집을 들이닥쳤을 때 그 편지들이 발견되었죠. 로라가 실종된 지 약 6개월 후 데런의 아버지 웨인은 한밤중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웨인의 집에는 이혼한 지 10년이 넘은 전처와 데런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처는 비명을 지르며 떨고 있었고 데런은 어머니보다 차분했지만 역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런은 경찰에게 아버지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 아버지가 위기에 몰렸었다고 말했죠. 또한 아버지는 장기간 과음을 하고 계셨고 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데런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웨인의 여자친구를 찾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웨인이 척추 질환을 앓아 거의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술에 의지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웨인이 우울증을 겪었냐는 질문에 그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아마도라고 답했습니다. 웨인은 근거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웨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았죠. 데런이 팀 사건으로 조사를 받자 웨인의 사건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다시 조사해보니 이 사건은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웨인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들 데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고 웨인과 이혼한 지 10년 넘은 어머니를 먼저 불렀죠. 웨인이 사망한 후 데런은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직원을 해고하였으며 각종 부동산을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웨인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법의학자들은 모두 교체되었고 새롭게 수사를 진행한 경찰들은 웨인이 살해됐다는 추론을 내놓았습니다. 웨인은 죽기 얼마 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사망 전날에도 여자친구와 함께 주말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웨인이 총으로 목숨을 끊었다면 손에 화약흔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그의 손에는 화약흔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데런이 알리바이를 위조했다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데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마크의 집에서 머물렀고 그 증거로 피자 배달 주문서를 제출했었죠. 당시 경찰은 데런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크의 여자친구를 신문하던 중 그녀는 새로운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날 그녀는 데런이 자신에게 피자 주문을 부탁했고 그날 밤 데런이 마크의 집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죠. 두 사람은 체포된 이후 서로를 비판했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들의 어떤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로라와 팀 살해 혐의로 50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데런은 로라와 팀 그리고 웨인 살해 혐의로 75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라가 사라지기 2년 전 데런과 마크는 방화, 절도 마약 등 16차례나 조사를 받았었지만 두 사람은 거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무감각해진 그들은 좀 더 자극적인 범죄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